아버지,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 보내면 안 되나요? 75번째 생일날 평생을 바쳐 키운 두 아들이 저를 폐공장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이 거지 노인의 허리춤에 강남 530억 땅 문서가 숨겨져 있다는 거리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 500억 전부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 위해 쓰겠다. 2년 만에 펼쳐진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허름한 폐공장 지대, 그 구석진 창고에서 한 노인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박영수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죠. 영수는 낡디 낡은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워 입김을 불어넣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초겨울 새벽의 칼바람은 담요 따위로는 막아낼 수 없을 만큼 매서웠으니까요. 창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녹슨 못에 대롱대롱 매달린 그 사진은 1987년에 찍힌 가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영수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 보이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말을 걸 뿐이었죠. 오랜 세월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기에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폐공장에는 쥐죽은 듯한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소리와 영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날이 밝아오자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혹사당했던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폐공장 밖으로 나서자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영수는 움츠러든 어깨를 펴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었죠.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이가 차에 태워 이곳에 내려놓은 그날 이후로 영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수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는 아버지를 태웠죠. 아버지, 좋은 데 가요. 경치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오시죠. 영수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생일이니까 어딘가 좋은 곳에 데려가려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은 이 허름한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이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영수의 짐가방을 내려놓고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수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딜 가니? 금방 온다며? 네,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문이 닫혔고 창문 너머로 선희의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저물어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요.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돌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요. 73번째 생일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손에 이끌려 폐공장에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굶주림보다 배신감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영수는 근처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버린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반쯤 먹다 버린 빵,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기도 했고 구역질을 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존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자 영수는 안산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현대건설 중동 파견 근로자로 일하며 뜨거운 사막에서 피땀을 흘렸던 영수였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젊은 시절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줬고 작은아들 민호에게 집 마련 자금으로 5억 원을 줬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차 바꿀 때 보탠 돈까지 합하면 총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이었죠. 그리고 돌아온 것은 폐공장 추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셔야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선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날 영수는 폐지를 주워 번 7,000원으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국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였습니다. 배신당한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감춰둔 낡은 비닐봉지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87년 강남 개발 시절에 취득한 토지 문서였죠. 당시 헐값에 산 대치동 땅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며느리들도요.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아들 놈, 작은아들 놈,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그리고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영수는 폐공장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피부는 검게 탔으며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완벽한 거지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폐지를 줍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유튜브 찍어도 될까요? 저 노인 돕기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영수는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영수는 웃었습니다. 거지 노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요. 이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영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 창고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녹슨 철근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1987년의 가족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린 민수와 민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던 시절이었죠. 중동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할 때도 아이들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들이 돈만 밝히게 된 것이요. 영수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퍼줬으니까요. 달라는 대로 다 줬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돈줄로만 여기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폐공장에 버리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8억 원을 받아먹고도 늙은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다니요. 영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다. 영수는 비닐봉지 속의 토지 문서를 꺼내봤습니다. 1987년에 매입한 강남구 대치동 땅 3,000평. 당시 평당 50만 원이었으니 총 15억 원을 투자한 셈이었죠. 중동에서 피땀 흘려번 돈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땅만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언젠가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줄 마지막 기회였죠. 새벽 바람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요. 2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부는 초봄이었죠. 영수는 어느새 폐공장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고 낮에는 안산역 앞에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영수는 창고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세요? 영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큰아들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죠. 영수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나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살폈습니다. 민수가 창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명품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외제차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2년 동안 버려둔 것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죠. 젠장, 어디 간 거야?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폐공장 관리인을 붙잡았죠. 아저씨, 여기 노숙자 한 분 계셨죠? 70대 할아버지요. 아, 그 양반이요? 매일 폐지 주우러 나가시던데. 오후 3시쯤 되면 역 앞 가세요. 민수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왔을까? 무슨 일이지?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2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님은 확실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안산역 앞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한 아름 싣고 있을 때
뒤에서 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차에서 내리며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민수가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말에 담긴 진심 없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영수의 목소리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제가 잘못했어요. 영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한테 집이 어딨나? 2년 전에 자네들이 이미 빼앗았잖아. 아버지, 그게...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업이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급해진 것이 분명했죠. 진짜 이유가 뭔가? 영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이요. 뭐? 아버지가 예전에 사셨던 강남 땅 있잖아요. 1987년에요. 그 동네가 재개발 들어간대요. 근데 등기부등본 찾아보니까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 서류 어디 있어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팔아서 요양원 좋은데 모셔드릴게요. 요양원? 네, 5성급이요. 아버지 편하게 계실 수 있게요. 영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2년 전에는 요양원비가 아깝다고 폐공장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5성급 요양원을 운운하다니요. 결국 땅 서류가 탐이 나서 하는 소리였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 서류는 없어졌네. 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농담 아니시죠? 그거 지금 시세로 500억이에요. 500억? 영수는 처음으로 정확한 금액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40년 전 15억 원을 투자한 땅이 500억 원이 됐다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그 서류만 찾아주세요. 그럼 아버지 평생 모시겠습니다. 영수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지금 날 2년 동안 폐공장에 버려놓고 돈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지? 아버지, 이 자식아. 영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얼마를 줬는데 사업자금 3억, 집 살 때 보탠 돈 2억, 손주들 학원비, 자네 차 바꿀 때 준 돈. 아버지, 그건... 닥쳐. 그렇게 돈을 퍼줬더니 늙으면 쓰레기 버리듯 폐공장에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차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 일단 차에 타세요. 조용히 얘기해요. 차 안에서 민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빚이 8억이에요. 뭐? 사업 망했어요. 그 땅 서류만 있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업이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망해서 다급해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동생이요? 그래, 작은 아들 말이야. 동생도 아버지 땅 얘기 들으면 아마 찾아올 거다, 그렇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동생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찾았잖아요. 영수는 비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경쟁하는구나.
아버지, 내려. 네, 차에서 내리라고. 난 갈 곳 없어. 폐공장이 내 집이야. 영수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 창고에서 비닐봉지 속 토지 문서를 꺼내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지옥이. 영수는 문서를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2년 동안 버려두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만 탐하는 자식들. 영수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손님이 올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수보다 더 다급해 보였죠. 민호는 폐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와 영수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여기 계셨다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영수는 무표정하게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껴안은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도 딱 얘기 들었구나.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내 형이랑 똑같아. 영수는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믿으세요. 저는 진짜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그래. 네. 저희 집으로 가시죠. 재수 씨도 아버지 모시고 싶어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민호의 아내 지영이 2년 전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요양원이 더 좋으세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요. 그때 그 말이 폐공장 추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시아버지를 내보내자고 했고 선희가 동조했으며 두 아들은 아내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너 결혼할 때 집 마련 자금으로 5억 줬지? 네.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산 집,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나? 12억이요. 12억 좋은 투자였구나. 근데 그 집 명의가 누구지? 지영이 명의요. 내 아내 명의로 해놨구나. 내 돈으로 산 집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그건. 됐어.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 형제가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그 땅 서류는 이미 불태웠어. 뭐라고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00억을.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정신? 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건지 너희 두 놈이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구나. 영수는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민호는 형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는 폐공장 벽 틈으로 그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서류 불태웠대. 뭐?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 근처에서 감시해. 서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돼. 형은? 나도 간다. 우리 교대로 아버지 지켜보자. 영수는 벽에 기댄 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었죠. 누가 먼저 서류를 차지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일부러 비닐봉지를 들고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멀리서 차 안에 숨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아버지가 은행에? 민수는 급하게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은행 간다. 서류 찾은 것 같아. 30분 후 민호도 도착했습니다. 형제는 은행 밖에서 마주쳤습니다. 형, 왜 혼자 왔어? 너야말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형이 먼저 그랬잖아. 형제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수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영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 이날 미행했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다.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한테 난 아버지가 아니라 500억짜리 복권이구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서초동 공증사무소로 와. 네. 거기서 땅 문서 공개하고 처리할 거야. 너희 둘 다 와. 안 오면 그냥 국가에 기부한다. 영수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형, 설마 아버지 혼자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지? 너야말로.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첫 번째 단계가요. 영수는 1987년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민수와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뛰놀았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영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퍼줬으니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주는 것은 모르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를 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됩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초동 공증사무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9시 55분 큰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선희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죠. 아버지, 민수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버지, 법적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그때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아내 지영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형, 웬 변호사? 너도 데리고 왔잖아.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공증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영수는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7년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 3,000평, 당시 평당 50만 원의 구입, 총 15억 원 투자.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530억 원 상당입니다. 530억? 선희와 지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컸던 것이죠. 아버지, 그럼 이 서류를. 민수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영수가 서류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잠깐. 네,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다. 영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나를 폐공장에 버린 날. 그날이 언제였지? 아버지. 2024년 12월 17일. 내 생일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와 지영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3번째 생일날 자식들이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렸지.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영수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집 차고에 외제차 2대 있던데? 선희 씨 몸에 두른 목걸이가 2천만 원짜리던데? 그건 지영 씨도 마찬가지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시아버지는 폐공장에서 쓰레기 주워 먹게 했지.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데? 민수는 3억, 민호는 5억, 총 8억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선희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하. 영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긴 했지. 하지만 이 530억도 내 거야. 내가 1987년 중동 파견 근로자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땅이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너희한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땅은 국가에 기부한다. 뭐? 네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530억을 왜 국가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모실게요. 영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2년 동안 버려둔 대가야. 이 땅 한 평도 너희한텐 안 가. 민수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영수 씨,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있으면 국가기부는. 닥쳐. 영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 내가 어디 쓰든 내 맘이야. 그때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지금 빚이 6억이에요. 이 돈 없으면 파산해요. 민수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8억 빚 갚아야 해요. 영수는 두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무릎 꿇는 이유가 돈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가. 네, 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공증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영감탱이 제정신 아니야. 치매 진단받게 해야 해. 맞아. 후견인 지정 신청하자.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치매 진단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영수는 공증 사무소를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자식들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2주 후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를 상대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영수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였죠. 피후견인 박영수 75세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아버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한 결과였습니다. 노숙 생활로 인한 영양 결핍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고액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판사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씨,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영수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애들이 거짓말을. 아버지,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2년 동안 폐공장에서 노숙하시면서 정신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530억이라는 고액을 혼자 관리하실 수 없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우견이는 최근 국가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판단력 저하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지정되면 자식들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재판장님,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신 멀쩡합니다. 애들이 2년 전에 저를 폐공장에 버렸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선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아버님이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일시적으로 쉬게 한 거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거짓말이야.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날 버렸어. 핸드폰도 빼앗고 돈도 안 주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의 기록도 사진도 증언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자녀들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에서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한테 증거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저는 유튜버입니다. 2년 전부터 안산 지역 노숙인들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청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게 2024년 12월 20일이었어요. 그때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에 영수가 나왔습니다. 폐공장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영수의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들이 날 버렸어요. 차에 태워서 여기 내려놓고 갔어요. 가족이 있으세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어요. 근데 날 짐이라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회수 500만 회 넘었어요. 댓글에도 다들 박영수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급하게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수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영수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청년은 김도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년 전 우연히 영수를 만난 후로 계속 안부를 챙겨왔던 청년이었죠. 영수는 도연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자식보다 남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 자식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길 계획이었습니다. 사흘 후 영수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박영수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금고를 여시겠다고요?
네. 1987년부터 보관하신 금고죠? 거의 40년 만이시네요. 지점장은 영수를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오래된 금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2-1-7.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토지 등기권리증 원본, 1987년 매매 계약서,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있었구나.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서류는 1999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시 영수는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뒀던 것이죠.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전 재산은 두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단 조건이 있다. 아들들은 나를 끝까지 모셔야 하며 나를 버리거나 학대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영수는 이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민수의 아내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선희 씨. 선희는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가? 민수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제가 말렸어요. 아버님을 폐공장에 보내지 말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2년 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선희가 가장 먼저 시아버지 짐 되니까 어딘가 보내자고 말했었습니다. 선희 씨, 네. 자네 2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 요양원비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지. 그건. 그리고 차라리 어디 시골에 모셔다 드리고 월 50만 원씩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도 했어.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됐어. 영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 다 밝혀질 거야. 선희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폐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고 안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가 뒤진 거야? 영수는 재빨리 비닐봉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고였습니다. 자식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영수 씨,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기존 유언장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쓰려고요. 영수는 변호사에게 조건을 말했습니다. 내전 재산 530억 중 500억은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합니다. 530억 중 500억이요? 네. 나머지 30억은.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 유튜버 청년, 폐공장 관리인 아저씨, 그리고 안산역에서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아줌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분들께는? 영원이요? 네.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언제 발효됩니까? 제가 죽으면요. 하지만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아직 안 죽습니다. 이건 자식들한테 보여줄 카드예요. 변호사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 창고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은행 금고, 원본 서류, 새 유언장, 유튜버의 영상 증거,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영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87년에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유튜버 김도연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후견인 지정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옆에는 며느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재판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수, 박민호 씨, 두 분은 2년 전 아버지를 폐공장에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취하시게 한 것뿐입니다. 일시적?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2년이 일시적입니까?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간 기록이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께 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송금 기록도 없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를 버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수 씨, 당신은 작년에 외제차를 구입했고 해외여행을 3번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건 박민호 씨는 아내 명의로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두 아들에게 송금한 기록입니다. 총 8억 2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는 사업자금 3억, 차 구입비 5천만 원, 손주 교육비 매년 500만 원씩 20년. 작은아들 민호에게는 집 마련 자금 5억, 결혼 비용 7천만 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1999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제 재산을 두 아들에게 주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깨졌습니까? 네. 아들들이 저를 폐공장에 버렸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판사는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네.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이미 8억을 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530억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줘요?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 맞아. 영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어. 새 유언장이었습니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 530억 중 500억은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 뭐? 네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30억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유튜버 김도연 씨, 폐공장 관리인 이철수 씨,
안산역 식당 주인 박순자 씨. 아버지 미쳤어요. 민수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500억을 남한테 줘요. 친자식들 놔두고. 친자식? 영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 내 자식 노릇했나? 2년 동안 폐공장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쓰레기통 뒤져서 상한 음식 먹었어. 그때 자네들은 뭐 했지? 민수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굶어 죽게 내버려뒀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나? 자네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530억짜리 복권을 노리는 도둑일 뿐이야.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영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후견인 지정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민수와 민호를 받습니다. 두 분은 노인 유기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영수는 처음으로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튜버 김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영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한테 10억 줄 거야.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됐어. 자네는 자격이 있어. 나 같은 노인을 2년 동안 돌봐줬잖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폐공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재단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75살 노인이지만 표정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영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공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던 노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제 두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들어서요. 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 모아둔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반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노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재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버려진 노인들이요. 영수는 건설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500억을 들여 놓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짓겠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이 다시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한 구석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수와 민호였습니다. 두 아들은 초라한 차림으로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너희 왜 왔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영수는 두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 갚느라 집도 팔았어요. 나도요. 아내가 이혼 요구했고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냐? 다시 돈 달라고? 아니에요. 민수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용서만 받고 싶어요. 용서. 영수는 멀리 보이는 폐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진짜 반성한 거냐?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와. 영수는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버지.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아버지. 이 재단에서 일해라. 봉사자로. 네.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야. 급여는 최저시급. 할 수 있겠나?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1년 후였습니다.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재단 이사장으로 일했고 민수와 민호는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재단 정원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을 돌보는 민수를 봤습니다. 할머니, 밥 드실 시간이에요. 민수는 정성스럽게 노인에게 밥을 떠먹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다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수고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잘못했는지요. 뭐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그날 저녁 영수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남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안산 방향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복수도 증오도. 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7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영수와 두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재단 아래에서는 민수와 민호가 노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봤어?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40년 전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한때 악몽이 됐지만 지금은 다시 아름다운 꿈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단 이름은 따뜻한 손길 재단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는 의미였죠. 영수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다른 노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매일 재단에 나와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렸던 죄책감을 다른 노인들을 돌보며 조금씩 씻어나갔습니다. 영수는 두 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돈만 밝히던 자식들이 이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이가 진짜 가족입니다.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돈만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요. 재단 정원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영수는 그 벚꽃을 자식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인연은 악몽이었지만 그 악몽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옥상에서 내려와 재단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아들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세 부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530억도 명품도 외제차도 줄 수 없는 행복.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그것이 영수가 평생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재단 정원의 벚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곧 꽃이 필 것입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에서 재단 이사장이 된 75세 노인.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이 다시 존엄을 되찾는 곳. 영수의 500억은 그렇게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민호는 평생 재단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인들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영수는 80살이 되던 해에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폐공장에서 희망으로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수익금 전액은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영수는 자서전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가장 밝은 아침이 옵니다. 버려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 말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영수처럼 버려졌던 노인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단 일을 챙겼고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재단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수가 도와준 노인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영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민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수의 유해는 재단 정원에 안치됐습니다. 벚나무 아래에요. 봄이 오면 벚꽃이 흩날렸고 영수는 그 꽃잎 아래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맡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 그것이 영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수의 기일이 되면 재단에서는 큰 행사가 열립니다. 영수를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모여 영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영수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천국에서도 행복하세요. 영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재단을 통해 계속 살아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못된 자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영수가 평생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박영수, 75세의 폐공장에서 버려졌지만 530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인.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